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하고요.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기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영화 콘클라베 다들 아시죠? 영화 콘클라베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콘클라베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톨릭이라는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죠.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한 표 한 표가 공동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도 사실 콘클라베 속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화 속 추기경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투표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심심찮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나 한 사람 투표한다고, 혹은 뭐 투표하지 않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영화 해피엔드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 나오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가지고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독 이번 대선 때 많이 보이는 분들이 뭐냐면은 다 싫다. 다 싫어서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다 내 맘 같겠어요. 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다 싫어서 투표를 안 할란다가 아니라 무효표라도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투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효표라도 한 표를 행사를 하면은 그 투표율에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투표율이라는 게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는 지표가 될 건데,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것과 그래도 투표장 가서 무효표를 행사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이번 대선 때 제 주변에 나 그냥 안 뽑을란다 뭐 이런 사람들 계시던데, 그 마음도 존중은 하고요. 다만 이제 아예 투표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가셔서 무효표라도 좀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게 정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대선 토론회 같은 곳에서 누군가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대 후보를 헐뜯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대선 토론인지 이게 디스랩 배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후보들도 있을 거고, 그런 모습들을 좀 유의 있게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뽑으시든지 간에 다 존중하니까요. 일단 그 한 표 행사를 해주시고, 이제 뽑을 사람 없다 이런 분들은 그 마음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라도 좀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합시다. 저는 사전 투표하고 왔고요. 제가 둘째 날에 했어요. 근데 첫째 날에 그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죠. 터져서 그런지 제가 둘째 날 거의 6시 오픈런을 했는데, 가니까 그 시간부터 공무원들이 투표장에, 아니 원래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투표장에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 대국민 사과한 것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다 모여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날 관리 부실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고, 둘째 날에도 있었는데 투표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해프닝이지, 이게 부정선거로까지 그게 연결이 되기가, 이 투표를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자마자 신분증 스캔에 지문 스캔에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사람 적발됐더라고요. 남편 거를 먼저 하고 이제 자기 거를 하다가 이제 자기 거에 걸렸다. 근데 남편 거는 어떻게 한 거냐.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하는 담당자였죠. 어쨌든 그런 거는 그냥 관리 부실로 봐야지 그거를 부정선거로까지 연관시킬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투표해보신 분들은 그게 부정선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CCTV가 몇 개고 그리고 눈이 몇 개인데 거기 이제 투표해보시라니까요. 거기 가면은 눈이 진짜 많아요. 이게 도끼눈을 뜨고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급의 그런 일이 과연 생길 수가 있을까? 근데 하도 이제 막 부정선거 입에 달고 있으니까 마치 이 부정선거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이나 싶기도 하고, 네, 안타까운 일인데 한쪽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은 확증 편향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참 확증 편향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지난 시간에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야기하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필터 버블 이야기도 하고요. AI가 고도화가 되면서 우리는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입장이에요.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뭐 장점을 따지자면은 수많은 이 정보의 바다에서 내 관심사만,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먹을 수 있다. 요게 장점이겠지만 이제 문제점으로 가버리면은 방금 카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증 편향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뭐 저라고 예외는 없어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현대화가 되고 알고리즘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러기가 너무 쉬워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활성화가 되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끼리 이제 한 군데에 모이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 있는 그 공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야, 왜 여기 와서 그래?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은 자신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또 찾아 떠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정선거론자들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뉴스나 뭐 이런 자료들을 이제 돌려보면서 이거 봐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같이 막 그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이제 고위 관리직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회사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충분히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어련히 많이 배우신 분들일 텐데 이상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말 이상한 언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주변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들밖에 없으면은 다 동조해주고 아유 맞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 아우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에 다 동조해주고 맞춰주고 뭐 이런 사람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니면은 자기 말 한마디면은 다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면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사회 경험 많고 이런 사람이더라도 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거는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많이 배웠더라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좀 구분해서 그 사람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많이 배우고 뭐 학력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지식과 지혜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보의 필터링, 자기 객관화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정보만 받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도 믿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을 예를 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이 부정선거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뭘 모른다. 그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웃긴 일입니다. 네, 그죠? 네, 투표 동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적정선에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 읽어보기 전에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언급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유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파노님, 카깡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파랑일님이 와 미쳤다, 탑건3 각본이 완성되었다는군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탑건3의 각본과 스토리 구상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었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감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각본을 맡았고, 공동 각본가인 에런 크루거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기본 뼈대를 잡았고, 각본 작업이 생각보다 수월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감독은 전작과 동일하게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맡았고요. 톰 크루즈는 물론이고 마일즈 테러, 글렌 포엘까지 주요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뭐 단순 액션의 규모나 기술의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인물들 사이에 갈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랑일님이 이번 주에는 페니키안 스킴, 시너스 죄인들, 노베어스 재개봉 요 3편을 극장에서 봤습니다. 세 작품 모두 감탄이 나오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좀 더 노골적인 은유와 종교 비판, 라이언 쿠글러의 흥미로운 각본과 미친듯이 빠져드는 음악, 자파르 파나히의 솔직한 자기 성찰까지 정말 대단하더군요. 모두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 일주일에 영화를 3편이나 극장에서 보시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는 5월달은 개인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어서 진짜 한 편 한 편 겨우겨우 보고 있는데 오늘 리뷰할 하이파이브도 어제 새벽 2시에 상영이 끝나는 그 심야로 보고 지금 오늘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겨우겨우 보고 있는데 이 한 주 동안 3편이나 극장에서 보신 그 여유로움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이 방금 언급하신 피니키안 스킴, 시너스 죄인들, 노베어스 다 너무 보고 싶은 작품들인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 보진 못했고, 다음 주에 이 시너스 죄인들은 예매를 해놨어요. 피니키안 스킴은 시간이 되면은 보지 않을까 싶고요. 노베어스는 저희 동네에서는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작품들을 보게 된다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입니다. 5월 5주차 영화뉴스에 소대가리님께서 다양한 리뷰와 영화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카깡님이 실시간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초롱님이 라이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가님이 드디어 정상 영업하시나요? 푸른별님이 1년 만에 라이브 재개.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한 달 만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라이브 재개, 나시님의 정상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라이브 재개하고 컨텐츠 올리는 거 반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이브는 한 달 만이었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녹화본이라도 꾸준히 올리고 있었고, 이제 본가 방문과 이제 외조모상으로 인해서 녹화본조차도 이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한 주 쉬어갔던 거다, 이렇게 다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 차기작이 심해를 소재로 한 디퍼라는 영화다라는 그 쇼츠 영상에 푸른별님이 톰 크루즈 스턴트 너무 심하하하하라고, 심해를 소재로 했으니까 스턴트가 너무 심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아깝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되는데.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리뷰 영상에 카깡님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레코닝, 레코딩 아니에요, 레코닝입니다. 파이널 레코닝, 여기서 파이널이라는 뜻은 돈만 되면은 컨티뉴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 디자이너 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최종 언더바 파이널 언더바 진짜 최종 언더바 더 이상 변경 없음 언더바 버전 2 언더바 날짜 박혀있고 언더바, 이렇게 뒤에 버전이 막 끝도 없이 붙어 있는 거 있죠. 근데 뭐 수요가 있으면은 당연히 돌아오겠죠. 근데 저는 이 돌아오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만들어야겠죠. 재미있게만 만들어 준다면야 뭐 파이널 번복해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건 뭐 순전히 제 내피셜인데, 뭐 톰 크루즈가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뭐 새로운 배우로 해서 뭐 미션 임파서블 프랜차이즈를 뭐 리부트를 하든, 아니면 요새 유행인 이 시리즈물로 제작을 하든, 원래 이 미션 임파서블이 시리즈물이었잖아요. 이 시리즈물로 제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요
타이틀은 다시 돌아올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뭐 다른 모습이더라도. 추억 파괴라고 하는데 모든 작품들이 다 이제 올드 팬들을 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제 세대들을 다시 유입을 시켜야 되는 것도 오래된 시리즈의 숙명인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뭐 리부트라든가 아니면 뭐 주인공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가 시리즈화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시도는 저는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겠어요. 추억 파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재밌게만 만들면은 재밌게만 잘 만들어주면은 파이널이라고 해놓고 돌아오더라도 뭐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님께서 톰 크루즈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매 작품마다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며 멋진 화면을 만들어내는 열정만큼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썰을 좀 풀자면은 제가 운전면허를 비교적 늦은 나이에 땄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던 때가 영화 탑건 매버릭이 개봉 후 두세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능시험 연습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톰 크루즈는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비행기쇼 정도 하는데 나는 땅바닥에 바퀴 붙이고 있는 이 굴러가는 자동차 하나 운전을 못하나? 나이 핑계 대지 말고 더 바짝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이후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 면허를 땄습니다. 요즘도 가끔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면은 톰 크루즈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톰 크루즈의 화려한 액션 연기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는 액션을 덜어내고 깊은 연기도 보고 싶어요. 톰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끝내주죠. 그리고 바닐라 스카이는 안 봤습니다. 바닐라 스카이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어지간한 액션 연기는 다 해봤으니 이제 몸 좀 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톰 아저씨를 오래오래 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볼 때마다 톰 크루즈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뭐 저절로 들긴 합니다. 운전면허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최고의 동기부여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가 이렇게 이로운 겁니다. 없던 의지도 막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영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톰 크루즈 배우의 깊이 있는 연기를 보고 싶다, 이 말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뭐 바닐라 스카이는 못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나 아이즈 와이드 샷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잘생긴 얼굴로 섬세한 감정 연기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님 말씀처럼 뭐 어지간한 액션 연기는 이제 다 섭렵한 것 같으니까 좀 몸 아끼면서 또 다른 결의 연기를 보여주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톰 크루즈를 스크린에서 좀 오래오래 보고 싶은 이런 애정어린 마음에 사는 이야기니까 이런 팬들의 마음도 좀 우리 톰 크루즈가 헤아려줬으면 하는데, 차기작이 바로 심해를 소재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움직일 모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푸른별님이 잠수함 액션이 진짜 대박이었고 비행기 액션은 너무 원펀맨이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존에 3, 4, 5, 6편이 너무 잘 뽑혔다 보니까 7, 8편은 아쉬운 거에 맞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나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취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잠수함 액션보다는 비행기 액션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미션 임파서블 7, 8편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작들이 워낙에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7, 8편이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구린 작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리뷰 영상에 푸른별님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이 여자 꼬맹이 주인공 이름이 문이거든요. 문이. 근데 푸른별님이 문이는 커서 나문희 배우가 되었다고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것도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걸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무늬는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거 리뷰하다가 한 번씩 넣어줬어야 됐는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브런치 글에 크랭크 위드미 님이 무늬를 생각하면은 아노라가 떠오르게 만든 게 참 잔인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공감 가는 댓글이고요. 이 아노라가 개봉했을 때도 사람들이 전작이었던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무늬가 커서 아노라가 된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파과 브런치 글에
단비님께서 조각이 처음 킬러로 들어섰을 때 미군의 살인을 발견해서 킬러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원작에서도 나와 있었고 영화에서도 미군이랑 류가 같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조각이 미군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다 류의 계획이었고, 원래 혼자였던 류에게 동료가 생기고 점차 나아가서 킬러 조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에서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원작을 보고 영화를 보니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먼저 접하신 분들은 확실히 더 보이는 게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저는 원작을 읽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영화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덕분에 원작은 어땠는지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영화는 그 영화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원작에 있는 내용인 거지 이번 영화가 아니잖아요. 뭐 원작에 있는 설정이다, 원작에서는 사실 이랬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어가다 보면은 이 명작을 원작으로 하는 어떤 창작물들에게는 못 만든 작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어떻든 간에 영화든 책이든 뭐든 그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그랬구나, 그 정도 선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이번 영화 파과는 저에게는 실망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공지에 푸른별님이 하이파이브 보셨군요. 저도 조만간 볼 예정이라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방송은 피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 11시는 이미 편한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전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하이파이브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후기를 이야기할 거라서 아직 관람 전이시라면은 이 개봉작 소개랑 영화 뉴스 요까지만 딱 들으시고 그 뒤에 후기 부분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밤 11시가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 11시에 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 라이브 방송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일과를 마치고 애를 재우고 나면은 이르면 10시, 늦으면 11시쯤인데 이 11시 전으로 뭐 라이브든 뭐든 간에 일정을 잡아버리면은 그 일과 시간 중에 자꾸 마음이 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봤던 게 아닙니다.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마음이 쫓기게 돼요. 근데 뭐 육아나 뭐 집안일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애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자주고 집안일이 항상 정해진 양만 딱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죠. 어느 날은 애가 유독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좀 보채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뭐 예상치 못했던 집안일이 생겨서 평소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자 이제 오늘 일 다 끝났나 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오빠 얘기 좀 해 이런 날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뭐 방송 시간을 이렇게 여유있게 11시로 잡아놓지 않고 그 이전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놔버리면은 이 방송 시간에 쫓기는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오늘따라 유독 보채는 애를 막 이렇게 잘 여유있게 잘 달래고 어이구 잠 안 와? 그러면 뭐 책 한 권 읽어줄까? 이렇게 안 되고 어서 자야지 막 이런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되고, 막 집안일도 막 꼼꼼하게 잘 해놔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보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쫓기는 마음에 하게 되고, 이제 와이프가 오빠 얘기 좀 해 라고 했을 때 잠깐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제가 주업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인데 이 취미생활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 11시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길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도 뭐 7시, 8시, 9시 이런 황금 시간대에 하면은 참 좋죠. 이 라이브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으실 거고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11시에 켰음에도 제 방송에 오셔서 라이브 창에 채팅을 쳐주시고, 채팅은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눈팅이라도 해주시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 이제 2배, 3배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른별님이 뭐 댓글은 이렇게 뭐 남기셨지만 댓글 1등 공신에 라이브 참여도 거의 뭐 개근이시죠. 당연히 뭐 웃자고 남기신 댓글이시지만 이제 말 나온 김에 라이브 시간이 왜 밤 11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레지님은 들으면서 잠잡니다. 11시 좋아요 라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분들 중에 하나가 들으면서 잔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 영상에서 중요한 지표가 내 컨텐츠 단순 조회수보다는 이 컨텐츠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나, 몇 %나 들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보통 켜놓고 잠드시기 때문에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감상 패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리뷰할 영화가 한 편밖에 없기 때문에 근황 토크는 3가지 꼭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나이트 시네마 채널을 운영한 지가 올해 6월 22일이 되면은 벌써 4주년이 됩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배웠고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뭐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제가 사실은 이 200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2가지 반응 중에 가장 흔하고 많이 접한 반응은, 아니 그거 아직도 안 보고 뭐 했어? 야,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영화 컨텐츠 할 생각을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뭐 그냥 가벼운 농담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웃으면서 받아주다 보면은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저를 좀 얕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무시가 깔려있는 이야기인지는 저도 구분이 되거든요. 당연히 웃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도 웃으면서 뭐 그냥 유쾌하게 받아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한두 마디만 티키타카 해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이제 진짜 약간 무시가 깔려있는 얘기인지 금방 분간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활동 초기에는 이런 말들에 제가 좀 쉽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화 컨텐츠 해도 되나? 뭐 이런 이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반응에 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너무 싱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된 게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뭐 명작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와, 아직 안 봤어? 와, 진짜 좋겠다. 야, 안 본네 삽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마치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떤 보물을 막 나눠주는 것처럼 뭐 좋은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막 추천을 해주세요. 아, 그 영화가 좋았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봐. 야, 이거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은 더 잘 즐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영화는 요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초반에 어떤 지점까지만 버티면은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니까 참고 한번 기다려봐. 요런 식의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았던 영화를 실제로 제가 보고 나서, 아, 그때 말씀하셨던 거 봤는데 좋던데요? 아니면은 봤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면서 그래? 야, 좋았지? 막 이러면서 나오시거나, 어떤 게 별로였어? 이러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영화에 대한 뭐 애정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순수한 기쁨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무시를 깔아놓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을 돌이켜 보니까, 그것도 안 봤냐면서 막 무시하고 뭐 조롱까지 했던 사람들은 사실 영화 자체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단지 남보다 영화 몇 편을 더 많이 봤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자신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자 남들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그 근거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얻은 약간의 우월감으로 자신보다 덜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자기의 뭐 잘못된 형태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진짜 영화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관람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가 영화니까 이제 영화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비단 영화뿐만은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괜히 좀
의수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분야의 이 뉴비를 만났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제 곁에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모두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팟캐스트와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컨텐츠를 이제 여러 플랫폼에 올리고 있잖아요. 통계를 내보면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디오 컨텐츠로 제 컨텐츠를 듣는 분들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기 시작을 했을 때 뭐 좀 낯선 환경이기도 했고, 또 혼자 사는 자취방이라는 게 막 그렇잖아요. 막 적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라디오도 듣고 했는데, 라디오는 중간에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팟캐스트는 뭐 라디오보다는 적고, 뭐 정 듣기 싫으면은 팟캐스트는 광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라디오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로 넘어갔는데, 기존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었던 정말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 요 세 명이 옹달쌤이잖아요. 옹달쌤이 했었던 팟캐스트도 있었고, 제가 맨날 언급하는 시네타운 19, 그리고 인디 가수 제이레빗이 진행했던 것도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인디 가수 타로나 뭐 요조가 진행했었던 그런 팟캐스트들이 있었죠. 이것저것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청각으로 전달되는 음성과 감정들이 오히려 더 깊게 좀 유대감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유튜브가 대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첫 시작은 팟캐스트였습니다. 제가 가장 편안하게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오디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영상 플랫폼으로만 인식되고 있던 유튜브가 어느새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팟캐스트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뭐 유튜브가 수많은 팟캐스트가 업로드되고 또 소비되고 있는 주요 채널 중에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환경의 흐름에 맞춰서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만들던 그 팟캐스트 컨텐츠를 유튜브에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항상 스스로를 나는 팟캐스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왜냐면은 제 컨텐츠의 뿌리는 명백히 오디오에 있고 시작점 또한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 같은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 모임을 참여하거나 이 컨텐츠 관련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유튜버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굳이 이 사회성 없이 아닌데요? 저는 팟캐스터인데요? 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솔직한 심정은 이제 유튜버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팟캐스터라고 이제 불리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긴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가 구분하고 있었던 그 잣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팟캐스터로 불리든 유튜버로 불리든 뭐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뭐 새로운 걸로 불리든 뭐든 간에 정작 중요한 거는 이 호칭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 생각과 제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거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팟캐스트의 형태든 뭐 영상의 형태든 아니면 또 앞으로 뭐가 새롭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의 형태든 간에 그 본질이 중요하지 뭘로 불리는지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한 계기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플랫폼의 경계에 너무 막 이렇게 얽매인다거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기보다는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굳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굳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굳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뉘앙스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이 친절함의 시작이 바로 이 굳이에서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데 뒷사람이 오는 거 보고 굳이 문 손잡이를 잠시 더 잡아주면서 기다리고 있거나, 뭐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밥을 다 먹고 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굳이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더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문 안 잡아준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조용히 밥만 먹고 그냥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좀 인간미 넘치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제 컨텐츠를 들으면서 굳이 라이브에 와주시고 굳이 댓글 남겨주시고 굳이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굳이 덕분에 저도 힘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영화 소개와 영화 뉴스를 하고 하이파이브 후기를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영화 소개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초의 오컬트 정치 스릴러 영화 신명이 개봉합니다. 시민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작품이고요. 주술과 무속신앙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정치 권력과 뒤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정체를 숨긴 채 권력의 중심에 선 한 여성과 그녀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를 보면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기시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규리 배우가 주술과 야망을 지닌 윤지희 역을 맡고요. 안내상 배우가 진실을 쫓는 저널리스트 정현수 PD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화 배드지니어스인데요. 미국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천재 소녀 린이 친구들과 함께 기상천외한 커닝 비즈니스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라고 하고요. 요거 뭔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왜냐면은 원작인 2017년 태국 영화가 있습니다. 리메이크 작품인데 요번 리메이크에서도 교육 불평등이나 계급 문제 같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뭐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가 메인 영화인데, 세 번째 영화는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 이 개봉을 합니다. 이란의 거장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의 신작인데요. 이 테헤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 수사판사 가족이 겪게 되는 균열과 갈등을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라고 합니다. 사라진 권총 환자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가족의 모습이 숨막히게 그려진다라고 하네요. 네, 요거 참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 북동부 도시 연기를 배경으로 새 청춘의 만남과 성장을 그린 영화 브레이킹 아이스라는 작품도 개봉을 합니다. 안소니 첸 감독이 이 영화를 오늘날의 청춘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데, 각자의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세 젊은이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7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우 주동우, 류호연, 굴초소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로의 온기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과정을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그려냈다라고 하고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76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되기도 했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누벨바그의 거장 장윅 고다르 감독의 걸작 미치광이 피에로가 60주년을 맞아서 국내 최초로 정식 개봉이 됩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여정을 떠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라고 하고요. 현실과 환상, 사랑과 배신, 예술과 폭력이 뒤섞인 자유분방한 파격적인 연출로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요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저희 동네에서는 상영을 안 해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OTT로라도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작품의 재개봉 소식인데요. 아일랜드 영화 말없는 소녀입니다. 2023년 개봉 당시에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고 개봉 2주년을 맞아서 재개봉을 합니다. 1981년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내성적인 소녀 코트가 여름 동안 먼 친척 부부에게 맡겨지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과 다정함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고요. 전세계 영화제 37관왕에 빛나는 작품이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명작의 귀환인데요. 영화 아마데우스가 4K 오리지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재개봉합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그의 재능을 질투했었던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분을 휩쓴 걸작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리마스터링이 되면서 화질이 더 선명해지고 음향도 더 풍부해졌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미 오리지널 극장판으로 상영된다고
하고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단다단의 극장판 단다단 사하니 메가박스에서 단독 재개봉합니다. TV 애니메이션 시즌2의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을 극장판에서 먼저 선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UFO, 요괴, 초능력 등 온갖 판타지 요소가 총출동하는 독특한 세계관으로 이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고, 저 역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너무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이 내용도 내용인데 이 작화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제가 귀면의 칼날이나 이 진격의 거인을 아직 안 봐서 극장판이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에 동참하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저도 드디어 이제서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애니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서 개봉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막 대놓고 잔인하고 야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은근 그런 묘사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가 실사 영화로 개봉합니다. 2025년 6월 6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고 하고요. 바이킹 소년 히컵과 드래곤 투슬리스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이야기라고 하네요. 원작 애니메이션의 감독이었던 딘 데블로이스가 직접 연출을 맡았고요. 특별관 상영도 하는데 저는 이미 개봉 당일에 저희 가족 3명 4DX 예매를 해놨습니다. 4DX는 할인도 안 돼가지고 돈이 3명 거 예매하니까 가격이 확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보고 나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공포영화입니다. 이 톡투미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었던 필리포 형제 감독의 신작 브링 허 백이 6월 6일 개봉을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남매가 새엄마에게 입양되어서 외딴 집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겪게 되는 끔찍한 사건들을 그린 미스터리 호러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90%를 기록하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공포영화 매니아들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영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화 뉴스의 첫 소식은 칸 영화제 소식인데요. 제 78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하니 감독의 심플 액시던트가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감독 자신이 겪었던 수감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 사회의 억압과 부조리를 풍자한 블랙 코미디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파하니 감독은 이란 정부의 끊임없는 탄압과 검열 속에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수상 소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자유라고 외쳤고요. 모든 이란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이번 수상으로 파나히 감독은 베니스, 베를린에 이어서 칸까지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한 최초의 이란 감독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 감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플 액시던트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교도관과 닮은 남자를 우연히 마주친 주인공이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리면서 복수와 용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그린날의 미디어가 수입 및 배급을 맡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곧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에게 돌아갔고요. 심사위원상은 올리베르 라세 감독의 시라트와 마샤 슐린스키 감독의 사운드 오브 폴링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콜레베르 멘도사 필루 감독, 이름이 다들 콜레베르 멘도사 필루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는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면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요. 각본상은 다르덴 형제가 영마더스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배급사 네온의 행보인데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시작으로 올해 심플 액시던트까지 무려 6년 연속 황금종려상 수상작의 북미 배급을 맡으면서 선구안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독립예술영화 전문 배급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허가영 감독의 단편 첫 여름이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에서 1등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1등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펄럭하죠. 첫 여름은 손녀 결혼식 대신에 연인의 49제에 가고 싶어하는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칸 영화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좀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그 존나 좋군이라는 짤 보신 적 있나요? 약간 통통한 흑인이 존나 좋군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짤의 주인공이 한국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배우 오마 벨슨 밀러인데 영화 에인 마일에서 Yeah, it's cool 이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존나 좋군이라고 이제 자막을 합성을 해가지고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마성의 짤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근데 영화 시너스 죄인들 홍보차 이제 한국을 방문했던 오마 벨스 밀러가 자신이 존나 좋군 짤로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다양한 패러디 이미지를 직접 올리고 지인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팬미팅 현장에서 팬들의 요청에서 존나 좋군 짤의 표정과 제스처를 직접 재현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마블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하지만 동시에 살짝 우려스러운 마음도 드는 판타스틱 4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테스트 상영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은 코믹스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하다, 원작에 매우 충실하다라는 평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우주적인 존재인 갤럭투스가 등장하는 장면은 압도적이며 영화 전체적으로 코스믹 호러, 즉 러브크래프트 풍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반응을 듣고 아니 러브크래프트랑 코스믹 호러가 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지? 이게 되게 많이 접한 단어긴 한데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본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브크래프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분이시고요. 20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했던 미국의 소설가라고 하네요. 이분이 쓴 소설들이 워낙 독특한 공포를 다루다 보니까 후대에 많은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 스타일 자체를 러브크래프트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러브크래프트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의 소설에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존재들이 등장한다라고 하고 이 존재들은 인간에게 딱히 감정이 있어서 괴롭힌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거대하고 다른 차원의 존재라서 인간 따위는 하찮게 여기거나 아예 인식조차 못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라고 하네요.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미 한 마리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을 여기는 거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광기와 절망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인간은 결국 미쳐버리거나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금지된 지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보통은 우연히 혹은 어떤 호기심 때문에 고대의 금지된 책 같은 걸 읽게 되거나 이상한 사건을 파헤치다가 결국 끔찍한 지실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가상의 책이 네크로노미콘이라고 하는데 이블데드 시리즈에서도 이런 게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때 공포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침하고 불길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직접적으로 막 잔인한 장면이 튀어나와서 놀래키기보다는 분위기 그 자체로 공포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스믹 호러는 뭐냐?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특징들과 연결되는 공포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주적인 공포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코스믹 호러의 핵심은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인간은 정말 먼지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이룩한 문명, 우리의 지식, 가치관 같은 것들이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믹 호러는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놀래킨다거나 피가 튀는 그런 공포보다는 인간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나 현상 앞에서 느끼는 그 압도적인 무력감과 근원적인 공포를 주로 다룬다라고 하고요. 바닷속 심해나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를 상상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믹 호러에 등장하는 위협적인 존재들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서거나 싸우거나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점차 거대한 공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러브크래프트는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무섭고 거대한 게 진짜 많아. 알려고 하면 너만 다쳐. 이런 느낌이고 코스믹 호러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거대한 곳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공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판타스틱 4 테스트 상영 이야기로 돌아와서 좀 아쉬운 이야기도 있었는데 바로 팀의 핵심 멤버인 미스터 판타스틱과 싱의 능력 활용이 다소 부족해서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액션이나 캐릭터의 개성을 발휘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네요. 판타스틱 4가 캐릭터 무비인데 캐릭터의 개성이 아쉽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다, 평균적이다라는 반응이 다수였고 훌륭했다라는 평가는 극소수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테스트 상용의 반응인 만큼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리포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HBO에서 해리포터 TV 시리즈를 제작하는데 이번 TV 시리즈는 J.K. 롤링의 원작 소설 7권을 각 시즌별로 한 권씩 각색할 예정이라고 하고 특히 J.K. 롤링이 직접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라고 하네요.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었던 책 속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캐릭터 간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등장인물들의 나이도 원작과 동일하게 맞춰지고 최소 10년 이상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이 됐다라고 하고요. 캐스팅 소식도 전해졌는데 주인공 3인방인 해리포터 역에는 신의 배우인 도미닉 맥러플링, 헤르미온느 역에는 헤르미온느가 이제 외국 발음으로는 헐마이오니죠. 네, 어쨌든 한국에서는 헤르미온느입니다. 헤르미온느의 역에는 뮤지컬 마틸다의 아라벨라 스탠튼, 그리고 론 위즐리 역에는 역시 신의 배우인 알레스테어 스타우트가 캐스팅됐다라고 합니다. 무려 3만 명 이상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했다라고 하네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호그와트행 열차에 탑승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흥행 중인 영화가 극장 간판도 내리기 전에 VOD 서비스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의 VOD 조기 출시 이슈인데요. 2025년 개봉한 공포 영화들 중에서 최고 오프닝 주말 스코어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고 오프닝 성적을 갈아치우면서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극장 개봉 단 18일 만인 6월 3일 VOD 서비스 출시가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에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산하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 현재는 다시 맥스로 개명했죠. 아무튼 이 맥스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는데 제작 막바지에 진행된 테스트 시사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고 내부적으로도 흥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급하게 극장 개봉으로 전략을 변경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 직행을 전제로 한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장 독점 상영 기간을 길게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엄청난 흥행 잠재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의 극장 수익을 스튜디오가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이 관객 분산과 극장 전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객 입장에서는 극장과 안방극장 사이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장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긴 하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좀 슬픈 소식입니다. 이 배우 최정우 님이 향년 68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늘 우리 곁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던 고 최정우 배우님의 명복을 빌면서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렇게 영화 뉴스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이파이브 후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포일러를 알고 봐도 뭐 그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라서 알고 보셔도 뭐 딱히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사전 고지합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 영화 보실 예정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보고 나서 그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스포일러 시작합니다 라고 언급을 드릴게요. 이야기하다가 기본 정보 정도야 뭐 그냥 들으셔도 되죠.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뭐. 자,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강형철 감독의 신작 하이파이브입니다. 개봉하기까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유아인 배우의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개봉이 불투명해진 일이 생겼고요. 유아인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미 촬영을 다 마친 또 다른 영화 승부와 함께 하이파이브도 사실상 참고행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2025년 3월에 승부가 극장 개봉을 확정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더니 드디어
2025년 5월 하이파이브도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승부 때와 마찬가지로 유아인 배우는 모든 홍보 활동에서 철저히 빠지긴 했습니다. 심지어 예고편에도 안 나오고 포스터에서도 안 나오죠. 강형철 감독님 하면은 다들 아시는 과속 스캔들, 써니, 타짜 신의 손까지 뭐 유쾌한 감성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겉으로는 막 웃기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가진 상처 같은 것들을 슬쩍 녹여내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이시기도 합니다. 과속 스캔들에서는 혼외자 문제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을 다뤘었고, 써니에서는 학교 폭력, 특히 천우희 배우가 연기했었던 그 본드 장면, 살벌하죠. 네, 감독님이 써니 만든 분이십니다. 그리고 타짜 신의 손은 영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꽤나 어둡고 무거운 작품이었죠. 그리고 제가 스윙키즈는 직접 보질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약간 어두운 소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강형철 감독님 특유의 연출 스타일은 이번 하이파이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경쾌하게 흘러가는데 등장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다들 어두운 과거가 있고 마음속에 아픔 하나씩은 품고 있는 인물들이죠. 하이파이브를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은 초능력자의 신체를 나눠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시감이 드는 설정이죠. 저는 컨셉을 듣자마자 이 네이버 웹툰 중에서 핑크맨이라는 작품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각자 사연이 있는 소시민들이 초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물 무빙하고도 결이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웃지 못할 사건이 하이파이브가 개봉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한국형 초능력물이라고 하면은 무빙이 먼저 각인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제작 시작은 하이파이브가 더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슬픈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능력을 쓰는 연출들은 예전에 주성치 감독의 영화 소림축구나 쿵푸허설에서 봤던 그 만화적인 연출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했고요. 이 무현물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류승환 감독의 아라한 장풍 대작전도 살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는 캐릭터 무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각기 다른 사연과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매력이 영화의 재미를 거의 다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인공들이 각자 다 장기를 기증받은 설정이다 보니까 장기 기증받기 전까지는 다들 온전한 몸이 아니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로 인한 사연들을 이제 각자 하나씩 다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한 명씩 들여다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감상 후에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건 그냥 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알고 보셔도 이게 뭐 큰 지장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포일러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인 배우가 연기한 완서라는 캐릭터는 이 하이파이브의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얻게 됐고요. 완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심장병 때문에 병원 신세를 져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왔고, 고등학생의 나이지만 병 때문에 학업이 늦어져서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완서의 아버지 종민 역할은 오정세 배우가 맡았는데 태권도장 사범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심장병으로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있어서 딸 완서에게만큼은 정말 과잉보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서가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서로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부녀의 끈끈한 정이 깔려 있어서 보는 내내 좀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완서가 막 울면서 아빠 때문에 막 갑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기를 보는 순간 이 배우는 크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딱 들더라고요. 이 완서는 이야기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캐릭터답게 능력 사용하는 장면에서의 임팩트나 비중이 가장 크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재인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 사바하에서는 되게 어둡고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때랑은 정말 180도 다른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서 연기 스펙트럼이 참 넓은 배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이재인 배우가 보여주는 그 에너지가 완서라는 캐릭터에 푹 빠져서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형철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사바하로 신인상을 받는 이재인 배우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그 성장을 쭉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완서 역에 캐스팅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재인 배우도 인터뷰에서 한 영화의 시점자가 되어서 그걸 끌고 가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좀 부담이 되었다. 근데 감독님이나 선배 배우들의 도움으로 잘 해낸 것 같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대배우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재용 배우가 연기한 지성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폐를 이식받아서 엄청난 폐활량을 갖게 된 인물입니다. 입으로 바람을 훅 불거나 쭉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머리를 단발로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안재용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이 바람 부는 거를 좀 잘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싶어서 일부러 머리를 길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성은 작가 지망생인데 과거에 폐질환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정신까지 좀 피폐해져서 같이 작업하던 친구랑 관계도 틀어지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달고 있는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초중반까지는 이 능력을 활용해서 소소하게 활약을 펼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보스전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기동은 이 지성이랑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극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물인데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시력을 잃고 각막을 이식받았는데 그 결과로 전자기파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튕기는 것만으로도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되게 화려하게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급으로 계속 영화 내내 이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의 설정이 제일 흥미로웠는데 극 중에서 유독 음악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강형철 감독이 음악을 잘 쓰는 분이시니까 이런 역할이 한 명 필요했나 보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캐릭터의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각막을 이식받았다는 거는 이식받기 전에는 눈이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인물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는 음악이 많고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설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에 유독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유아인 배우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고 잘생겼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 캐릭터에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각막 이식을 받고 시력을 되찾으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울로 이제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보이는 걸로 꾸미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기동이라는 인물에게는 신나는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유아인 배우는 좀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약 사건으로 포스터나 예고편에서는 아예 빠져버렸고요. 당연히 홍보 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연기만큼은 이 논란과 별개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 영화 승부에서는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약간 날티나면서도 어딘가 좀 찌질한 구석이 있는 그 역할을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결국 영화는 유아인 배우의 불량 편집 없이 그대로 개봉을 했는데 강형철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 유아인 배우의 분량을 편집하는 건 함께 연기한 다른 배우들의 캐릭터나 작품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고 개봉 전에 유아인 배우가 직접 찾아와서 사죄의 뜻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유아인 배우의 분량을 편집을 해버리면은 그냥 영화 개봉시키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거의 모든 장면에 중요한 역할로 다 나오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영화 초반에 방금 말씀드린 이 지성과 기동이 계속 말싸움을 하는데 자꾸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싸움을 막 하니까 이게 좀 피로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 화재 현장에 기동이 갇히게 됐을 때 지성이 폐활량이 좋으니까 산소를 쭉 빨아들였다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이 기동을 구출하면서 자기 폐에 있는 산소를 마우스 투 마우스로 마치 키스하듯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확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 약간 동성애 물러가나? 뭐야? 유아인 배우의
어떤 현실 반영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확 변하게 되죠. 겉으로는 티격태격하지만 뒤로는 은근히 서로를 챙겨주는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데, 치킨을 항상 먹는데 닭날개 가지고 둘이 막 엄청 유치하게 싸워요. 네가 2개 먹었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서로한테 암묵적으로 뭐 닭날개를 양보하다가 결국 아무도 안 먹고 닭날개만 남아있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그런 닭날개 같은 것들로 은근슬쩍 보여주는 그런 연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미란 배우가 연기하는 선녀는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후레쉬 매니저입니다. 신장을 이식받았고 과거에 우울증 때문에 방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구하려던 소방관이 전신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른 능력자들은 문신이 손목에 다 있는데 선녀만 이 허리에 있고 영화 후반부까지 정확한 능력이 뭔지 등장인물들도 몰라요. 초능력이 뭘까를 찾아가는 게 영화적 재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야 능력이 뭔지가 밝혀지는데, 다른 능력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흡수하거나 뭐 다른 능력자들한테 옮겨줄 수도 있고, 심지어 능력을 더 강하게 증폭시켜줄 수도 있는 마치 버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신이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그러니까 특히 중추 길이끈 쪽에 이게 새겨져 있죠. 능력자들 사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선녀는 갈등하는 인물들 중간에서 중재하고 인물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녀의 능력 또한 이런 캐릭터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희원 배우가 연기한 약선은 간을 이식받은 인물인데, 다른 사람의 병이나 상처를 치료해주는 대신에 그 증상을 자기가 그대로 다 겪게 되고 물을 마셔야만 회복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약선인데 딱 들으면 약손이 떠오르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할 때 그 약손, 캐릭터 이름 자체가 능력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약선은 영춘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사이비 종교의 독실한 신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 교주인 영춘은 신구 선생님이 연기를 하고, 흡성 대법으로 젊어진 영춘은 박진영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2인 1역이 되겠죠. 이 영춘은 췌장을 이식받았고요. 다른 생명체의 젊음을 흡수해서 자신이 젊어지는,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 흡성대법 같은 능력을 가진 이 영화의 메인 빌런입니다. 능력자들의 능력을 혼자 다 독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장기 적출 묘사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종일관 밝고 유쾌하게 흘러가던 영화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확 어둡고 섬뜩하게 반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젊은 시절에 영춘을 연기한 박진영 배우는 이 신구 선생님 특유의 말투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뭐뭐 한다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요 말투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따라 하더라고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이제 눈여겨봤던 배우인데,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멤버이기도 하죠. 강형철 감독이 이 지성이랑 완서가 젊어진 영춘을 딱 마주보고 왜 저 사람은 오빠고 나는 아저씨야 라고 말하는 그 대사를 꼭 넣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 박진영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영화상에서 활약을 해주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저는 즐겁긴 했는데 좀 정신없다고 느낄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무래도 설정이다 보니까 좀 유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즐겁게 봤지만 불호 포인트가 뭐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설정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 영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과 같거든요. 제 지인은 영화를 보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중간에 뛰쳐나오시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보셔야 됩니다. 액션 연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주성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이 만화적인 상상력과 과장이 더해진 유쾌한 액션이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CG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 능력을 사용하는 걸 표현하는 CG는 뭐 괜찮았어요. 비교적 볼만했는데, 근데 이 배경을 묘사하는 CG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색해가지고 크로마키 앞에서 이제 연기하고 있다라는 게 좀 티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데, 이 컷 편집이 영화 초반부랑 후반부에서 아예 달라요. 초반부는 되게 좋거든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구급차가 이렇게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달리던 구급차가 자연스럽게 병원 베드로 스르륵 연결되는 그런 장면 같이 이 컷과 컷 사이의 연결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편집이 좀 이상해져요.
편집 실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생략된 것 같은 장면들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뭐 이야기 전개상 빠른 속도감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라고 이해를 했는데, 단순히 전개뿐만 아니라 이 액션의 합을 주고받는 순간에서조차, 그러니까 액션 장면이 벌어지면은 치고받고 막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화에 몰입하는 걸 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보스전에서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속도감은 전반적으로 좀 턱턱 걸리는 거 없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 흡성대법으로 젊어진 직후의 영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작품 안에서 그 장면이 가진 의미가 뭔지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파이브는 팔짱 딱 끼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면은 아쉬운 걸 넘어서서 좀 보기 힘들 수까지 있는 영화예요. 하지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기고자 한다면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최대한 사람 많은 상영관에서 다 같이 막 웃고 즐기면서 본다면은 그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은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면서 영화를 보는 경험은 이 OTT 플랫폼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극장만이 가진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을 많이 먹었던 동감 리메이크라는 작품을 극장 상영 당시에 본 적이 있는데, 당시 막 수능이 끝난 여고생들 틈에서 같이 봤는데, 여고생들이 리액션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상영관의 거의 3분의 1을 그 여고생들이 채우고 있었는데, 그 여고생들의 단체 리액션 덕분에 저도 같이 막 설레면서 봤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역시 그런 식으로 함께 보는 즐거움이 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형철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극장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콘서트를 즐기듯이 층간소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작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한국 영화와 극장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바람을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제작비가 200억 원에 손익분기점이 약 400만 관객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던데, 과연 이 하이파이브가 감독님의 바람처럼 극장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계신 윤가님이 그러시던데, 차라리 히트맨2처럼 명절 시즌을 노렸으면은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하시던데, 저도 그 의견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하이파이브는 강형철 감독님의 특유의 유머와 감성이 살아있는 유쾌한 한국형 초능력 히어로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들의 매력적인 캐릭터 플레이와 만화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액션이 잘 어우러져서 가볍게 즐기기에는 충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은 또 카체이싱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도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관람 환경이나 개인의 취향을 좀 많이 타지 않나. 근데 코미디만큼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작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극장에서 함께 웃고 즐기는 경험을 선사한다라는 점에서 하이파이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장면이나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는지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댓글 읽기 시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시간이 보자. 1시간 54분. 야, 영화 한 편 준비했는데 1시간 54분 했으면은 충분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